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남들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누군가의 입가에 아주 잠깐 스친 0.1초의 비웃음, 무심하게 지나가는 공기 속에 섞인 미세한 불편함. 당신은 그 모든 것을 4K 고해상도 카메라처럼 선명하게 잡아내고 있죠. 남들이 240p 저화질 영상처럼 대충 뭉뚱그려 보는 세상을 당신 혼자만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당신을 밤잠 설치게 하고 때로는 원인 모를 두통과 위험으로 당신을 몰아넣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필터 없는 고성능 카메라를 가졌을 뿐이죠. 이제 그 뜨겁게 과열된 렌즈 위에 스토아 철학이라는 차가운 필터를 끼울 시간입니다. 무엇을 선명하게 찍고 무엇을 노이즈로 처리해 흐릿하게 날려버려야 할지, 그 기술을 아는 순간부터 당신의 카메라는 당신을 찌르는 칼날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깊은 평온을 포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속 스무장의 요와 스무장의 오리털 이불 아래 놓인 작은 완두콩 한 알 때문에 밤새 온몸이 멍들었다고 말하는 공주를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은 이를 고귀한 혈통의 증거라며 찬양했지만 당사자인 공주에게 그 밤은 과연 우아했을까요? 그것은 축복이라기보다 모든 자극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감각의 형벌에 가까웠을 겁니다. 20세기 문학의 거장 마르셀 프루스트 역시 이 공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사소한 소음과 빛조차 견딜 수 없어 자신의 방벽면 전체를 코르크로 도배한 채 은둔했습니다. 홍차에 적신 마들렌 한 조각의 향기만으로 수천 페이지의 기억을 길어 올린 그의 천재성은 역설적으로 보지 않아도 될 것까지 보고 마는 지나치게 예민한 감각 수용체에서 기인한 것이었죠.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가요? 사무실 정적을 깨는 동료의 미세한 한숨소리, 메신저의 짧은 답장에서 느껴지는 묘한 냉기, 회의실 공기의 감도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 타인에게는 배경음악처럼 흘러갈 무의미한 데이터들이 당신에게는 날카로운 고해상도 정보가 되어 뇌의 중앙 처리 장치를 순식간에 점령해 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의 CPU는 한정되어 있는데 입력되는 정보의 양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수십 배나 많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시스템은 열을 내기 시작하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편두통, 속을 뒤트는 위험, 퇴근길 밀려오는 참혹한 무력감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성능 센서가 쉼없이 돌아가며 몸이 보내는 시스템 과열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의 예민함으로 치부하지만 본질은 인지의 고해상도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이 고성능의 렌즈는 분명 남다른 통찰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초점을 조절할 줄 모르는 고성능 카메라는 때때로 찍고 싶지 않은 피사체까지 집요하게 포착하여 결국 배터리를 방전시키고 맙니다. 타인의 감정을 당신의 책임으로 오해하며 그들의 표정을 분석하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풍경은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당신의 시스템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정밀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선명한 감각의 렌즈를 나를 파괴하는 무기가 아닌 세상을 읽어내는 도구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함께 차를 마시던 친구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릴 때 당신의 가슴 속에서도 똑같은 통증이 일렁이며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특별한 슬픈 일이 없는데도 주변의 공기가 무거우면 숨이 턱 막히고 누군가의 날선 기분이 마치 내 피부에 닿는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지는 현상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부르지만 사실 예민한 이들에게 이는 내 마음에 방화벽이 무너진 채 타인의 감정적 오폐수가 여과 없이 흘러들어오는 정서적 침수 상태에 가깝습니다. 18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떠올려 보세요. 주인공 베르테르의 지독한 사랑과 절망은 단지 종이 위의 글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와 똑같은 노란 조끼를 입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하는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났죠. 예민한 이들은 이 베르테르의 슬픔을 매일, 매 순간, 일상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염받고 있는 셈입니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촐라티는 우리 뇌 속에 거울신경이라는 장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이 레몬을 먹는 것만 봐도 내 입에 침이 고이듯 우리의 뇌는 타인의 감정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대로 재현해 냅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들의 거울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슬픔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 내 몸과 마음으로 직접 시연하고 마는 것이죠. 일상 속의 당신은 마치 성능 좋은 스피커와 같습니다. 주변의 미세한 노이즈까지 증폭해내는 고출력 스피커 말입니다. 직장 상사의 짜증, 친구의 하소연, 심지어 뉴스 속의 비극까지 당신은 그 모든 감정을 대신 알아주느라 정작 당신 자신의 영혼이 쉴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타인의 감정을 받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을 자처하며 그들이 비워낸 독소를 당신의 몸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합니다. 이 지독한 공감의 과잉은 결국 번아웃이라는 막다른 길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 숭고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익사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물 밖으로 구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뜨겁게 달아오른 거울 신경의 온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감정 사이에 선명한 경계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바다에 휩쓸리지 않고 나라는 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활시위를 당기는 궁수의 손끝을 상상해 보세요. 시위는 팽팽하고 화살촉은 관역의 정중앙을 매섭게 노리고 있습니다. 궁수는 숨을 멈추고 자신의 근육과 시선, 정신을 하나로 모으죠. 자, 이제 화살이 시위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궁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불어오는 돌풍, 찰나에 날아든 새, 혹은 관역 자체가 흔들리는 변수들, 그것은 궁수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제시한 이 궁수의 비유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통제의 이분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화살을 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맞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안달복달하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당신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 거대한 피로감의 정체도 사실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관역의 상태에 내 평온을 저당 잡혀 있기 때문이죠.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그 누구보다 가혹한 통제 불가능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의 다리를 비틀어 꺾으려 할 때도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리가 부러질 텐데요. 정말로 다리가 부러지자 그는 그저 이렇게 덧붙였을 뿐입니다. 거보세요. 부러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육체와 노예라는 신분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의지만큼은 그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는 성역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경적을 울리며 분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혹은 내가 보낸 메시지에 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며 온갖 시나리오를 쓰고 자책하는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도로의 교통 상황, 타인의 답장 속도, 그들의 기분, 이것들은 모두 시위를 떠난 화살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내면의 선택지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견고한 방화벽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외부에서 쏟아지는 수만 가지의 자극과 타인의 감정들이 들어오려 할 때 입구에서 딱 한 가지만 물으세요. 이것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만약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고해상도로 선명하게 보일지라도 무관심이라는 방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집중시키려는 지독한 효율성입니다. 내 통제권 밖의 일에 쏟았던 그 엄청난 CPU의 점유율을 회수하여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할당하는 연습. 그것이 예민한 사람이 세상을 우아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관역에 화살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활시위를 당겼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평온을 잃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위대한 사격을 마친 것이니까요.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거대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제국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내면 일기인 명상록을 썼습니다. 제국의 통치자로서 그가 마주해야 했던 외부의 소음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자신만의 내면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자극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정교한 관찰력을 자신의 영혼을 다듬는 정으로 사용했죠. 세상의 아주 작은 균열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깊은 서사를 길어 올리는 그 고해상도의 감각은 사실 인류가 가진 가장 고귀한 재능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안테나의 방향이 나의 통제 밖으로 향해 있었기에 그 정밀함이 당신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던 것뿐입니다.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금칠로 이어붙이는 킨츠기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도자기의 미세한 금을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는 이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지나칠 상처와 결핍을 목격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틈새에 통찰이라는 금가루를 채워 넣는 순간 예민함은 비로소 결함이 아닌 세상에 하나뿐인 예술작품으로 승화됩니다. 이제 당신의 그 날카로운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보세요. 남들의 무례한 말 한마디를 분석하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오늘 당신이 느낀 작은 성취와 당신만의 고유한 취향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써보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감각한 인간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평온이라는 단단한 지반 위에 나의 예민함을 우아한 도구로 올려두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나의 섬세함을 투여할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섬세하게 조각하는 장인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감각의 소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정교한 감각이라는 선물을 내일은 어떤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데 사용하고 싶은가? 정답은 이미 당신의 내면 요새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깊고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 주어진 지도라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씩 믿어보셔도 좋습니다.